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기자들이 느끼는 묘한 그런 그 검찰과의 동질감이랄까요? 한 식구 같은 의식, 말투까지도 닮아가고. 이게 이제 청와대 기자단 해체는 너무 과하다, 해체 요구는 너무 과하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막 청원하는 시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입 기자 운영 규정의 틀에 모두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특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은 언론사도. 뭐 민원연에서 계속 좀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3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민원연 포럼 기자단 존재 이유는 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민원연 포럼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민원연이 토론회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토론회를 하고 있을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이렇게 저희가 무슨 정책이나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토론회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굉장히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이제 KM 정상화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해에는 정말 민원연이 정책에 대한 제안, 그리고 새로운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모범 답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논의를 모으는 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포럼을, 내부 포럼을 좀 하고요. 그 정책 포럼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책위원회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개하자라는 주제는 이렇게 앞으로 민원연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민원연 포럼 첫 번째 기자단 존재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 토론회의 사회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보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연배가 있는 어르신들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듣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잘 물어보라는 그런 그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평소에 다른 토론회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좀 사실 딱딱하고, 좀 속이 시원하지 않고 듣긴 들었는데 끄급하고 뭐지 이게 토론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토론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뭔가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좀 나눠서 우리끼리라도 좀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을 좀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자리를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저희 오늘 발제자를 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명재 자유언론 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님이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오늘 토론자로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지금 이번 이 토론회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그 트리거입니다. 그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이신 최지용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기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떠오른 분이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성균관대 정수영 연구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영규 상지대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그 상지대에서 올라오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2시 40분쯤에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박영규 교수님이 꼭 오셔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늦더라도 오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그 이제 기자단 존재 이유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기자단으로부터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여기 서원에도 있지만요. 삼쪽에 그 발제문 서원에도 있지만 지난해 그 중국 순방에서 현재 경호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기자단 해체 청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청원 사이트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민원연 내부에 그 저희 웹진이 있는데요. 그 웹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그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 기자단 해체는 너무 과하다, 해체 요구는 너무 과하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막 청원하는 시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네? 라고 조금 놀랬거든요. 놀랬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주제다라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신문의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논평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냥 단순히 규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자세히 짚다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요거까지는 되는데 요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자단 존폐 및 개혁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제언들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2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편집 기획위원을 맡고 있고요. 또 민원연의 회원이고, 정책위원이 될 예정인가요? 네, 제가? 다음 달에 모십니다. 예, 이명재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발제문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기자로서의 경험했던 거, 일선 취재 기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현지 기자들에 대해서 또 약간의 취재를 한 것, 그리고 이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각종 매체에 나왔던 글들을 종합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원미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제가 발제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 관련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검토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바라건대 오늘의 저희 거친 발제가 조금이라도 좀 계기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좀 정의된 그런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문은 크게 기자단 운영의 실태, 또 기자단에 대한 양론,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20분이어서요.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주 대략 훑어보는 식으로 강조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토론회가 성사가 된 이 계기, 작년에 대통령 중국 순방에서 벌어졌던 일,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충격적이지만 또 한편 또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만큼 기자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 지금 나와 계신 삼성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지난해 2월에 부산 지역 한 매체 기자가 자살을 했는데, 물론 실적 압박이라고 하는 요인도 컸지만은 신생 언론의 배타적인 출입처 장벽이 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밝혀졌고, 그래서 당시에 이 기자협회가 논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송토를 했었죠. 이런 몇 가지의 최근의 사례들이 이 기자단에 대한 논의가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에 대한 논란을 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딱 그렇습니다. 기자단을 둘러싼 최근에 많은 그 대중들의 질타는 사실 기자단에 대한 것이 1차적이지만은
그 바탕에는 이제 언론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 기자단, 언론에 대한 불만과 이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특히 그 언론의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이 기자단에 대한 비판과 불만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단의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언론이 어떻게 좀 제자를 찾을 것인가, 언론 개혁과 정상화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해법, 정답이 아니라 해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기자단 해양론과 필요론이라고 제가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기자단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시각, 대체로 비판론은 외부에서 되게 많이 이제 가해지는 것이고요. 필요론은 기자 사회 내부에서 주로 제기가 되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꼭 그렇게 내부와 외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좀 균형 잡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단에 대한 이 정의에서 제가 이제 쓴 것처럼 상당히 그 취재의 편익을 꾀하고 취재원과 언론사 사이의 정보의 창구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보의 원화명을 막고자 한다. 또 사이비 언론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이다. 이런 설명이 대체로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나와 있죠.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창구이고 언론발 부패 원상이며 언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다. 이런 악평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기자단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마 대체로 이 설명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아주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흔히 하는 설명은 일본을 덥습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 사회 제도들이 또 그렇고 언론계가 특히 일본을 통해서 많은 어떤 제도와 관행들을 수입을 했죠. 당연히 이제 기자단 기자실도 일본 쪽의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제시대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또 강요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된 그런 기자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매우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유럽 이런 선진국은 물론이고 뭐 중남미라든가 그래서 아프리카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많은 흔히 한국보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이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사실 기자단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조직 또는 그런 문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미국의 이제 기자단, 미국의 이제 기자실처럼 백악관이나 국무성 등에도 이제 기자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것은 기자들이 상주하는 공간은 아니고 작업장 성격의 그런 공간이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부나 의회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누구든 내국 기자든 외국 기자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아무튼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자실 필요론이 있어 왔는데 가장 큰 이제 근거들로는 대체로 한국에서는 역시 인연과 안면이 취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그런 공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입처가 필요하고 당연히 출입처가 있으면은 기자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기자단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자단을 운영하는 이유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부처를 무분별하게 개방하면은 기밀을 요하는 정보들이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체 이런 논리들이죠. 지금 국회에 등록된 기자가 1,7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최근에 알았지만은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움직인다면은 출입한다면은 뭔가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또 자체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인가요? 삼성 이재용 씨가 검찰에 특검에 출두했을 때 어떤 모 방송사 기자 한 명이 아주 좀 무리한 행동을 해서
많은 그 다른 기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례, 뭐 이제 이런 것이 좀 취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수단으로 기자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여기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1965년 3공화국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 이제 그때의 일이죠. 당시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과 방송에 실은 당시에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였던 이상우 씨가 쓴 이제 글인데요. 그 청와대 출입기자실이 마련된 것이 박정희가 민정으로 이양이 사실상 이제 형식상으로 민정으로 이양하고 나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승만의 경무대라든가 또 그 전에 뭐 윤보선 씨의 청와대 시절에는 아예 기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 청와대에 이제 기자실을 설치를 했고 기자들의 취재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이상우 씨의 이제 얘기는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이제 기자단에 대한 이 공공기관 또 정부 권력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좀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은 침입자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일종의 우군으로 자기 어떤 정권의 홍보와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중성이 이제 동시에 배제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단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또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기자단을 둘러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가장 큰 추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91년도 일어난 이른바 그 보사부 기자단의 촌지 사건. 1억 원에 가까운 촌지를 제약업체, 또 화장품업체, 이제 이런 기관들, 단체들로부터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거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 출입하는 기자들 한 20명 정도, 21개사네요,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제 나눠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부 기자들이 이거는 뭔가 좀 분배가 좀 형평성이 잃었다.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당시에 마침 이제 88년에 창간됐던 한겨레 기자가 그거를 보고 애초에는 기사화할 생각이 없이 자기 동료 기자들을 고발하는 것이니까요. 회사에 이제 일종의 정보보고 형태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한겨레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이걸 기사화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려진 사건이죠. 아주 상당한 파문이 일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신문, 방송, 통신사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출입기자 징계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그래서 일부 기자는 회사를 또 떠나게 됐죠.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그때 당시에 출입기자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자단 탈퇴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당연히 촌지에 받지 않기, 또 일체의 향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결의까지도 했고, 아무튼 이게 상당히 당시에 만연했던 촌지 관행을 사라지게 하는데 큰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당시에 아주 기자단의 폐해가 극단적이었을 때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던 것 같고요. 25년이 지난 현재 기자단의 현실을 한번 서울시 출입기자실의 운영 규정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면 같은데요. 서울시가 특히 어떤 정부 부처에 못지않게 출입기자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150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여기 출입하고 있는 제 후배에게 상세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제정을 했고 여기가 여러 가지 아주 명시화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출입의 조건, 또 기자단 가입의 어떤 요건, 또 각종 절차들, 또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징계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12년 최종 개정안이 4차 개정안인데요. 4차례 개정이 되면서 계속 보완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대체로 출입의 문호를 넓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돼 왔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자단의 운영을 스스로 꾸준하게 개선해 왔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많이 좀 좋아졌다.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금 기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질까?
특히 최근에 전반적인 언론에 대한 이런 그 비판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 특권에 대한 이런 그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우리 사회가. 특히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그 북한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이런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의 특권 집단으로 대체로 인식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자단의 특권이 집약이 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또 그런 기구가 기자단이겠고요. 또 여기에 역시 지난 9년 동안에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주류 언론의 아주 형편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2014년 5월이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죠. 당시에 청와대 그 민모 대변인이 했던 이른바 그 교육부 장관의 진도 체육관에서 라면 사건, 그 발언을 이제 오프라고 해서 발언한 것을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거를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이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참 허탈해했죠. 기가 막히게 했고, 상당히 그때 아무튼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정부라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다른 기자들을 정부를 권력을 대신해서 벌을 준 것이다. 그런 사건이었죠. 또 박근혜 정권 때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는 참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은 말하고 기자들은 심지어 어떤 때는 노트북과 저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일종의 청중처럼 앉아있는 장면, 그런 모습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언론, 추궁하지 않는 언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자는커녕 장식물 내지는 조역으로 기자단을 각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죠. 특히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황당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그만큼 기자단의 폐쇄성과 권력의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만큼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거의 버금가게 아주 권력이 센 기관이 역시 검찰이겠죠. 제가 인용한 그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이 검찰의 법조기자단에 정시로 가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도를 해서 법조기자들이 또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제가 이제 작년 봄까지 있었던, 애초에 저는 이른바 그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중의 한 곳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2000년대 초에 이제 그만뒀다가 잠깐 다른 일을 좀 하고 나서 작년 봄까지 어떤 경제지에 거의 데스크와 논설위원으로 이제 있으면서 특히 제가 이제 데스크로 있던 부서에서 마침 검찰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출입 기자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정들, 출입과 가입의 요건들을 좀 들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3명 이상의 기자를 법조팀에 3년 이상 배치를 해야 기자단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단 가입 대상 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제가 했던 그 신문에서도 꾸준하게 아주 고함을 드렸지만은 결국 가입을 못했죠. 물론 지금 기자단에 가입을 못한다고 해서 아예 법적 기자직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장벽도 있고 뭔가 어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무튼 이제 대검 검찰 기자실이 특히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폐쇄적인 데고요. 청와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호를 더 넓히고는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히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개방의 문턱도 낮아진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물론 이제 거기는 청와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협소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 청와대의 이른바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의 이른바 그 주류 언론들,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주류 세력들이 상당한 그 기자단 가입에 바리케이드를 좀 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출입사를 받아들인다고 기자단을 가입시킨다라고 문헌을 넓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맞추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권력의 크기와 이제 비례하기도 하고 검찰과 같이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취재원과 기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큰 대 중에 하나이죠. 이제 그런 데일수록 또 더욱 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보의 어떤 그 발원지의 접근권을 기자단에 가입하게 되면은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입처의 권력하고 유착이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장벽을 쌓는 그런 양면성이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권력의 일부를 할당받는 것이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할당받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상호 공존하고 상생하는 식으로. 권력과 검찰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상당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기자단에 있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 기자들이 느끼는 묘한 그런 그 검찰과의 동질감이랄까요? 한 식구 같은 의식. 말투까지도 닮아가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들으면서 또 검찰 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인지 그것도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출입처 유착이 돼서 그 아주 가까워지는 것은 기자들이 한편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밥도 많이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은 밥도 이제 거기서 그냥 뭐 의뢰 얻어먹는 걸 당연시 여기고요. 저도 뭐 그때 대체로 그런 편이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던 그 회사에서 이제 아침마다 편집 회의를 합니다. 각 부의 기자들이 이른바 이제 그 정보 보고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올리는데 제가 그 정보 보고에서 특히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어떠한 출입처에서 그 기관장이 외국 출장을 나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 몇 명을 데리고 나간다. 이 표현을 이렇게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표현이 좀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행이라고 한다든가, 수행도 아니죠. 동행이죠. 동반이라도 한다든가.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그 자기 어떤 그런 그 생각과 인식이 이런 말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이렇게 뭔가 그런 점들까지 아주 기자들 일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아래 역시 미디어오늘에서 인용한 기사지만은 2016년 초에 정의와 국회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이때 선진화 법 때문에 상당히 아주 시끄러울 때였는데 기자 간담회 표정은 무척 화기애애하더라. 뭐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그 아래 서울시청 기자단의 출입 조건, 아까도 제가 이제 규정을 통해서 이만큼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주 마찬가지는 아니지만은, 검찰에 비해서는 낫겠지만은, 역시 매우 까다로워서, 여기 현재 출입하고 있는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입 투표를 1년에 2차례 정도 하는데 투표 당일날 앞두고는 아주 심판을 받는 이 언론사들은 아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밥도 사주고 또 가서 인사 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환심을 차리려고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자단 가입 투표의 그 찬성률은 매우 낮아서 심지어 그 JTBC까지도 가입했던 것이 아주 최근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믿기지 않는 일이죠. 지금 실상이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그 시청 출입 기자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는데요. 기자단이라는 게 원래 기득권의 연합체다. 자기가 보기에도. 근데 나도 기자단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일단 가입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비효원사에 대해서 가입을 꺼리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 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성 밖의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출입처에서의 그 기자단에 소속이 안 된 언론사에 대한 배타성도 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자단에서 형성이 되는 기자 문화, 그것이 어떤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가 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경찰서 출입을 했던
사회부 전현무 기자실에 이제 그때 경험들 생각을 돌아보면은 상당히 경찰 기자의 이런 운영이 이제 군대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전승이 된 것이죠. 근데 그 같은 이제 군대식의 문화가 자산 내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과 함께 기자단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언론사가 경찰서라는 공간에서 만나서 하나의 기자 집단으로 뭉치게 될 때 그런 어떤 집단화에서 발생하는 그 독특한 집단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의로 보자면은 뭐 집단 의식도 될 수가 있고 좋은 집단 의식, 아니 동료 의식, 또 뭐 선의의 경쟁, 또 분명히 또 출입자에 대해서 하나의 기자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견제 어떤 집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감시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신은 이제 기자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기자 사이에서는 상당히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자 같지 않게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점잖다든가 그 함부로 하지 않는다든가 건방지지 않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오만하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출입처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키기도 하죠. 공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일부러 경찰서장 앞에 가서 뭐 발을 어디 책상에 올리고 그렇게 있어봐라 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스스로 특권화하고 그런 어떤 뭔가 좀 선민의식을 내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기자단에서 또 많이 또 서로 상호 학습하고 견인을 하죠. 저는 그런 점이 지금 우리의 그 기자단 문화, 언론인으로서의 출발을 매우 좀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시켜준다. 그런 점에 기자단의 피해가 또 좀 큰 피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단 개혁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번에 발제를 하면서 좀 더 좀 공리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단에 대해서 당연히 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거에도 꽤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는 정말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했던 것이 2003년 2월 25일인데 바로 그날 당일에 청와대 춘추관을 뭐 대폭 개방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이제 계속 그런 개혁 조치들이 이제 파급됐고 결국 2007년 마지막 해, 사실상 마지막 해 2007년 10월에 기자실을 강제 폐쇄했죠. 그리고 DJ 정부 때도 이제 언론 개혁을 이때는 상당히 논의는 했지만은 결국 실행을 좀 제대로 못했고요. 특히 이제 기자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참여정부 때 기자단 개혁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이런 개혁 조치들 대체로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방향도 잘 잡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조치들도 매우 무척지 않게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4년 동안의 그런 개혁 작업에 대한 평가를 하루아침에 좀 뒤바꿔 버렸던 것이 2017년 10월에 바로 기자실의 강제 폐쇄 그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참 이게 두고두고 참 아쉬운데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언론에 대해서 친화적이었고 참 개방적이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친화적이었던 그 참여정부였는데 우리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불화를 넘어서서 언론의 억압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에 이 이른바 대모질이라고 표현이 됐던 기자실 강제 폐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식의 좀 성급한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해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반발만 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반면교사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현장에서의 여론, 또 언론 기자단의 현실, 그리고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지금 100년 가깝게 쭉 이어져 왔던 하나의 이것도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동안 또 거기서 형성이 된 뭔가 어떤 구조와 뭔가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급하게 단칼에 개혁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과장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당시 이제 기자실 강제 폐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언론 노조부터가 비판声明을 냈었죠. 일방적인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언론자의 이축과 취재 접근권 이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비판이었고요. 기사실 폐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정보 독점을 합리적으로 일단 풀어서 언론자를 신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사실 강제 폐쇄를 주도했던 것은 국정홍보처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기관이지만 당시에 홍보처 책임자가 총대를 맸죠. 근데 뒷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때 그는 국정홍보처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그거를 좀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의 그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시청 출입하는 우리 후배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기자단이라는 제도 자체는 폐쇄성이라는 틀만 제거된다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관 대중 사이에서 매체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기자단을 통한 중개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이비 언론이 많은 상태에서 일정한 자격 검증도 필요하다. 물론 기자단을 통한 중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론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예컨대 아주 이름 없는 모모 신문들 지방에 특히 흔히 얘기되는 지방의 모모 신문들도 흔히 사이비 언론에 분류가 되지만은 여러분도 뭐 여기 바로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몇 개의 신문들이 있죠. 과연 그런 신문으로 그러면은 그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같은 인식이 분명히 지금 폭넓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죠. 사실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다른 많은 사정이 있겠지만은 워낙 출입처 기자단 시스템에 익숙해 왔고 또 각 공공기관 지금 이제 민간 영역의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오랫동안 거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크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바꾸려고는 하지만은 변화의 어떤 속도나 폭은 이제 크지 않은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출입처 중심의 취재팀을 개선하는 것이 역시 여전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기자단의 폐해를 넘어서서 그 아래 인용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사회 언론 환경이라든가 또 뭐 이른바 발표 저널리즘, 떼거리 저널리즘 이런 비난을 특히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의 언론의 이런 실상 또 기자들의 자기 개발 나왔지만은 장호순 교수가 이제 썼던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출입처 관행에 익숙한 기자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사정을 쭉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장 교수가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기자들은 기자를 그만두고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렇게 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한국 언론인의 이런 자기 개발을 많이 맡고 있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언론과 출입처 기관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같이 가야겠죠. 기자단 내부의 자율적인 규율도 필요하고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또 간섭과 민주적인 통제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분명히 이제 그 소유가 공영이든 사양이든 민영이든 간에 언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적 기능 그리고 기자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 공간이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개입과 통제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컨대 공공공간 운영 가이드라인 기자실에 관한 기자실에 관한 이 공공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한번 공동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죠. 기자단 내부에서 하거나 기자단과 그 출입처가 공동으로 만든다거나 대체로 거기에 머물러 있죠. 이걸 좀 넓혀가지고 시민사회의 어떤 많은 전문가들과 또 학자들 또 시민사회 그런 바람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어낸다면은 하나의
뭐 구속력은 없겠지만은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출입기자 문호 개방을 할 때 그 포털과의 제휴 여부를 내세웠다가 상당히 이제 비판을 샀던 것도 그런 기준이 지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상당히 비판을 샀었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준칙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민주적인 합리적인 논의에 의해서 마련된 준칙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노력, 이제 그런 작업도 기자단이 필요 없게 만드는 또 기자단이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풍토가 되겠죠. 김영란법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인천시청 기자실의 해프닝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가져온 것도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뭐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그만큼 김영란법이 미치는 기자단 개혁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매우 강화하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행안부가 집계하는데 공공기관의 주로 이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은 95% 이상이니까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95%라는 숫자가 사실은 상당한 허수입니다.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에 형식적인 요건, 형식적인 절차는 많이 지금 도입이 됐지만은 매우 지금도 인색하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또 국가기관에도 국가인권기구에 좀 있어 봤는데요. 그때도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공무원 출신들이 이 매기는 정보 공개와 비공개의 이런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의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많이 접근하던데 거꾸로 돼야죠.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고 예의적으로 비공개한다.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계일보 기사와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듯이 정보 공개율이 뭐 95%는 된다는 게 이게 참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뭐 항변이라든가 100가지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공개하고서 이것을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통계 이런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에 숨어 있는 비밀 이런 것도 살펴보면은 매우 지금 미미합니다.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아주 활발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굳이 기자단은 필요가 없겠죠. 많은 외국의 탐사 전문 기자들, 또 한국에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탐사 보도 기자들이 많이 지금 우전하고 있는 이런 수단이 바로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공공기관 정보 공개가 대폭 아주 강화돼야 된다. 그것이 언론의 폐쇄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아까 참여정부 기자실 폐쇄할 때 나왔던 언론노조의 비판 성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점이었죠.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다각적인 변화와 노력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언론계 스스로가 일종의 자기 혁신의 일환으로 기자단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 모든 직업이 많은 직업이 그렇지만 언론사도 상당한 위기입니다. 이중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언론사에 소속이 된 기자들의 그 회사의 어떤 수익성의 위기, 회사의 존속의 위기, 이게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기자직이라는 직종 자체의 위기가 또 동시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단순한 이런 내용의 기사들은 로봇이 자동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한두 군데의 방송과 또 한두 군데의 매체들은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같은 추세는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기자들의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기자실과 기자단을 근거지로 해서 정보 취득을 선점하고 또 정보 접근의 우선권을 갖고 이런 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의 출입처와 기자단은 얼핏 기자들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자들을 가두는 것이다. 감금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출입처와 기자단을 기자들 스스로가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예. 좀 길었죠. 길었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이었던 것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알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들었는데도 또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토론을 하면서 더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그 최지용 오마이뉴스 법조팀장님께서 조금 일찍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그 질의응답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중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팀장님께만 특별히 토론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님 토론해 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한 지 이제 9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대선배님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까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 트리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법조 기자단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 출입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네,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자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좀 방금 이렇게 발제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제가 기자 시작하고 나서 4년 정도는 사회부에 있으면서 출입처가 없었어요. 네, 기자단이나 어디 소속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환경과 노동 분야를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정치부로 가서 이제 국회 기자를 하면서, 예, 지금 정치부 4년, 그리고 방금 또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이제 청와대까지 출입을 하다가 이제 법조팀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비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취재했던 경험과 이렇게 출입처 또 여러 한 3군데 정도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출입처 없이 취재할 때는 특종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받았던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 좀 출입처가 있다는 거는 그 취재에 제한이 생기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취재를 하기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던 거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조팀 얘기보다. 저희가 저는 이제 2009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지만 2001년에 오마이뉴스가 이 인천공항 기자실 문제로 좀 어떤 기자실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회적으로 좀 먼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입사할 때마다 교육을 받는 거라, 2001년에 이제 인천공항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쪽에서 이제 취재를 막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03년 이렇게 발제해 주신 대로 기자실 폐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오마이뉴스는 되게 지지하는 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경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출입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법조,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출입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주재 기자가 있는 곳에 시도청 출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마이뉴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하는 분야들, 정치 분야, 또 사회 분야, 또 통일 외교 분야, 이런 분야들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 속해서 이렇게 출입처가 있는 입장에서 기자단을 비판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 기자실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징계를 받게 된 거는 이제, 이재용 판결이 이제 2월 5일에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가 2월 8일에 이제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9일부터 징계 논의가 이루어져서, 30일에
2월 30일에 최종적으로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칼럼으로 썼고 뭐 여러 차례 뭐 민원연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그 안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가입에 대해서 그 법조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징계받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법조 기자단 가입만큼이나 되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징계에 투표할 수 있는 매체는 그 여기에 나와 있던 그 법조 일진 기자단, 소위 말하면 대법원 기자단에 속한 매체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개 매체인 걸로 아는데 20몇 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 기자단, 지검 기자단, 고검 기자단, 대검 기자단, 그리고 대법원 기자단을 묶어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출입처. 근데 이제 대검 기자단이 이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까지 이제 좀 보통 마크를 하고 하니까 보통 5, 6개 정도의 출입처가 묶여 있는 기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룰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법원 기자단에서 최초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법원 기자단 중에서도 일진 기자가 대법원에 있는 매체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판결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엠바고 파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투표를 결정합니다. 투표를 했고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벌금을 할 거냐 출입정지를 할 거냐 퇴단을 시킬 거냐 이렇게 놓고 투표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출입정지가 됐어요. 쉽게 말해 이거 수사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잘못했으면 퇴단될 뻔했습니다. 퇴단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출입정지가 됐고 그 출입정지가 퇴단시켜야 된다는 매체보다 두 개밖에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려야 된다라는 매체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징계를 출입정지로 받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대법원 기자단에 이제 법원 기자단이 올립니다. 여기 가입 투표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출입정지 징계를 안으로 올리는 거죠. 대법원 기자단에. 그러면 대법원 기자단에서 제가 이제 또 가서 소명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해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도 참 되게 재밌었던 게 출입정지를 그러면 1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1년을 할 거냐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1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7표가 나왔는데 1개월과 6개월을 합하면 1년보다 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정지 1년은 과하다라고 의견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선출직 공무원 투표처럼 지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개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례성에 대해서. 분명히 1년을 징계하자는 사람보다 1년보다 낮은 징계를 원하는 매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기자단에.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징계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왜 징계를 하는지 그리고 왜 출입정지 1년인지 저희 소명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 또 법원과 검찰을 출입한다는 기자들인데 판결을 하면은 양형 이유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향후엔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직전까지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청와대도 법원이나 검찰만큼 엠바고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대통령의 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곳인데 그래서 엠바고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청와대는 최소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왜 엠바고 위반이고 이거에 대한 소명은 어떤 거였고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고 그래서 며칠에 출입정지 내린다 이렇게 보통 알려주거든요. 근데 법조기자단에서는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좀 아무래도 그래서 더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좀 내부에서는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연 논평도 써주셨지만
기고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향후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체 판결문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제도적으로도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뭐 심지어 대법원 기자단에서 모 선배님께서는 법적으로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1, 2심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냐면 제가 저희 소명에 이재용 판결문이 지금 일반에 공개가 됐다. 우리가 공개하고 나서 3일 뒤에 일반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판결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명을 했는데 형사법을 뽑아 오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셨죠. 근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면은 또 저희가 또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때 법원에다가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루트로 이재용 판결문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의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기자들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 번도 판결문을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그냥 다 주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주기 때문에 법원 예규에 보면은 확정된 판결문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외로 이제 열람 제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사자나 거기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람 제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거 열람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열람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판결문 무조건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1심이 확정되고 2심이 확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2심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확정되고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도 그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국정농단이라는 이 공공의 관심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차원으로 그 작업을 준비 중인데, 회사에서는 또 갑자기 이거를 또 키워서 뭐 다 하자! 임원박도 하고, 뭐 앞으로 쭉 계속 판결문 공개를 이걸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조 기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 주요 재판에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판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 박근혜 결심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고, 4월 6일날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석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해요. 법조 기자단 기자들 다 들어가지 못하고 풀이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기자석이라는 게 기자단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또 법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법원 취재만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 취재, 법무부 취재, 뭐 대법원 취재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B가 그 검찰 출석했을 때 수시로 이제 알려줘요. 뭘 했다. 지금 뭐 이제 조서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알려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기자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기자들이 나간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고, 뭐 공지 있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진 않지만,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생각나서요. 제가 국회를 출입하다가, 국회를 출입한 게 아니죠. 이제 정당을 출입을 했죠.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도 했었는데, 주로 야당을 출입했습니다. 전 야당이요. 국회는 사실상 기자단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도 지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와 여기에 일례로 이제 정의화 의장에 대한 간담회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출입 기자였지만 되게 선착순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왜 바뀌었냐면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연합뉴스가 그 선착순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되게 엄청 불만을 제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을 당시여가지고요. 청와대 출입
네, 이 풀 취재 부분에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번에 되게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들어왔고, 오마이뉴스는 주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풀 취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그 풀 취재단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기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 취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풀 기자단 안에 풀단 안에 들어가 있는 매체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정말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풀 안에서만 공유하지 않습니다. 풀 기자단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청와대 출입만 하는 기자라고 하더라도 다 풀을 같이 동시에 공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자들 사이에서 난 풀단이야 라는 이 뭔가 으스댐 뭐 이런 것만 없다면은 풀단에 들어가 있는 기자나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자나 똑같이 취재 소스를 제공받는 거죠. 뭐 한 가지 뭐 근접 취재를 하지 못한다.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근접 취재 2번 들어갔거든요. 근접 취재를 2번 들어가 봤는데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하게 그걸 취재하고 하면은 또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쨌든 풀 취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 있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서 본 거를 내가 따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풀로 다 써야 됩니다. 풀에 다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사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남만 들은 워딩이 있는데 이걸 풀에 안 쓰고 풀에다는 안 쓰고 내가 따로 기사화했다라고 한다면 되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홍준표가 이제 청와대 처음 와가지고 그 미투 관련해서 임종석에게 농담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풀 기자다가 보통 그런 회동에는 풀 기자가 3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사전 환담이 이루어지는데 사전 환담은 원래 매뉴얼상에는 풀에 넣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들은 풀단 기자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뭐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제한된 취재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다면 뭐 이런 거죠. 뭐 검찰이 티타임을 한다. 그러니까 3차장, 2차장이 티타임을 하는데 이 티타임은 출입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진 기자단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비출입사들도 이 티타임 내용을 사실 다 받아봐요. 기자들끼리 다 공유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익명 처리를 해서 검찰이 공개하는 방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추추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자들만 들어가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풀이 다 공개가 올라와 있어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의 이브리핑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런 게 확대되면은 기자단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죠? 순방. 이 순방이 또 되게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첫 미국 순방만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못 갔어요. 풀단인데도 못 간 이유는 뭐냐면 비용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이 러시아였고, 그 다음이 뉴욕이었고, 그 다음이 에이펙, 동남아 순방이었는데, 제가 워싱턴 순방 갈 때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800만 원 정도를 내주고 제가 이제 취재를 간 거죠. 근데 비출입사, 그러니까 풀 기자단 이외의 출입사에게도 이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에이펙 같은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몇 군데를 가는 일정에 오픈이 됐는데,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비용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대부분 되게 어려운 매체들이잖아요. 이게 되게 대부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리를 이제 풀 기자단 중에 좀 경제력이 되는 매체들은 매번 가죠. 매번 가는데 이제 청와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매번 우리 해외 순방을 보도하는 매체가 있고 어쩌다가 한번 중요한 순방만 오려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우리가 똑같이 응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취재된 풀이
그 풀단에서만 공유되지 않고 전체가 다 공유가 된다면 기자 이걸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 전체에 공유가 된다면 그 문제도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갈 의지도 있고 자금도 되는데 이제 막히는 경우죠. 청와대는 그럴 때 이제 민항기를 이용해서 취재를 하게끔 했었거든요. 조금씩 그런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면은 좀 이런 문제들은 좀 풀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 청와대 출입 기자야, 나 법조 출입 기자야, 라는 그런 어떤 이 기자단이나 내 출입처를 나의 권력화해서 내가 거기를 출입하고 있다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의식하고, 그런 자세를 일단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른 매체가 여기 와서 취재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도 여기서 취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특권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사라져야 이 기자단 내부에서의 문화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법조 기자단에 있고 법조 기자단이 가진 폐쇄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자들이 자기가 이 출입하고 있는 거에 대한 특권 의식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특히 다른 기자의 취재 접근을 막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이재용 출석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이제 풀 기자단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기자단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발생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돌발 상황은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던 게 그렇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다 관리가 되나?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문호를 개방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서없이 그냥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일어나야 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가겠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네, 저희 지금 판결문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뉴스타파가 입수한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시키고 계시고 있고 그런 거를 아카이브 형태로 계속 쌓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요걸 기회로 해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소스를 공개하겠다 해서 지금 31개의 판결문을 받는데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판결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판결문 공개 대행 서비스를 할 생각이니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질문. 우리 이명재 스님 발제문에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청와대에도 그렇고 여기 발제문에도 나왔던 서울시 출입 기자 운영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율규약인 거잖아요. 네, 내규입니다.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은 그 안에서 그 규정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아도 거기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징계를 받는 기자나 언론사나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 자율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출입 기자 운영 규정의 틀에 모두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특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은 언론사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법조 기자단이 청와대 기자단보다 더 독한 것 같고 청와대는 지금 오히려 아까 풀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풀에 들어가지 않은 기자들도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네이버 뉴스 제휴 순인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 기자단에서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자단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애매한 그런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 기자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요 저희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저기 춘추관에 계신
과거 당직자분들께서 많이 저한테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청와대에 가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등록하는 거, 청와대 출입을 등록하는 거는 그냥 신문법이나, 그러니까 매체로 등재되어 있는, 매체는 다 오픈을, 시키고, 그리고 이 춘추관에 출입하는 거는 어차피 그 신원조회를 엄청 센 신원조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 4주 걸립니다. 이게 신원조회 넣으면은. 그런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그러면 그런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출입하는 거는 허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풀취재의 문제인데, 풀취재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풀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사안에 대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보도를 하고, 제가 풀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3명이 들어가면 사실 저 혼자 일할 경우가 있어요. 좀 되게 연차가 높으신 선배 분이랑 짝꿍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풀이 너무 빈약해요. 그분이 이 취재한 풀이 이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하고 짝꿍이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걸 받아쳐서 소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니까 녹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하면서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네이버 이야기가 나오고 포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포털에 기사를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취재력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준을 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건 제가 안 되겠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고민이 그런 거죠. 이걸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청와대도 이제 근접 취재라는 거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대부분 동의할 만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기사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온 뭐 정부 부처 뭐 80% 출입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요. 이미 풀사인데도. 근데 지금 풀사들 중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풀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 진입할 때 어떤 매체 기준을 정하긴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가 기자단은 그거죠. 원래 2풀이 있었어요. 2풀이 뭐냐면 1풀에 들어오지 못한 매체들, 특히 종편들. 그리고 이제 근데 1풀, 2풀의 차이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번에 들어온 매체들도 우리끼리 그럼 풀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풀, 2풀 없어지고 이제 1풀로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풀이 2개가 아무 의미 없이 너는 1풀이고 나는 2풀이야 라는 경계만 있을 뿐이고 역할이나 그 효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런 경계를 두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저는 왜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청와대 출입 기자고 거기에서도 나는 풀단 출입 기자야 라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되게 쓸데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사라지면은 경계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징계 얘기해 주셨는데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여러 징계 사례를 봤는데 여기 기사에 나왔지만 저희가 9주 징계 받았거든요. 민 대변인의 라면을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라는 발언을 저희가 보도하면서 9주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감면돼가지고 2달 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있으면서 가장 길게 징계 받은 건 3일입니다. 3일. 출입정지 3일. 근데 이제 출입정지 1년?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뭐랄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1년이나 받을 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유는 법원 기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공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규정에도 없어요. 이거 판결문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관습헌법 같은 거죠. 관습헌법 같이 기자들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깨고 저희가 공개를 했다는 걸로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종의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저는 그런 의식에서 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어떤 약간 과시성? 그런 식으로 좀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징계는 쉽게 말하면 합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의될 수 있는 징계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린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오마이뉴스 징계에 대해서 이게 왜 1년이나 받아야 될 문제인가라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반일 징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일 징계는 이제 오전에 출근했다가 이제 오후에 잠깐 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정도 징계는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내부에서도 좀 뭐 합의되기 어려운 수준의 징계는 좀 어떤 근거도 없는 그리고 양형의 근거도 없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를 재심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지면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징계를 잘 이행하면 중간에 사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1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YTN은 대법원 판결 전에 보도해서 1년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 공개가 대법원 판결 전 보도보다 더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출입정지를 당하고 이제 복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가 판결문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은 건데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자들이 판결문을 한 번도 정식적인 루트로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이 우리가 판결문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공개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자들이 받는 판결문과 나중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좀 다릅니다. 기자들이 받는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가 안 돼 있거나 최소화되어 있어요. 기사에 참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은 상당히 이 비실명화가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막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법원이 만약에 판결문을 기자단에게 제공하는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비슷한 퀄리티로 공개를 한다면은 이 판결문 공개를 놓고 이런 기자단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은 생기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티타임을 하는데 티타임은 쉽게 말하면 뭐 피의사실 공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에 참고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작업인데 뭐냐면 기자들이 그래야 무리한 취재를 안 하거든요.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서 뭐 문건을 가지고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형사처벌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소수의 출입 기자들에게만 공유가 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법조 취재를 하고 싶은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티타임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요즘 검찰이 MB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런 거를 티타임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래서 티타임 종료 시까지 엠바고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티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 기자들만 그 사실을 알고 밖에 있는 기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준비해놔. 그래서 티타임이 딱 끝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자들만 그걸 속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MB 구속영장 청구한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애초에 이 티타임 자체를 공개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티타임은 사실상 백브리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브리핑처럼 막 딱딱하게 하진 않거든요. 기자들도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개방을 더 하면은 굳이 법조 기자단에 가입을 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럴 필요 없이 취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원연에서 계속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제가 또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한시간에 있어서요. 또 아직도 토론자가 3분이나 남아서 박수로 보내드리고 저희 지금까지 3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민원연 포럼 기자단 존재 이유는 일부를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완전히 썩었구나.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기자들이 그런 거 잘 했으면 되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주어진 보도자료를 베끼고, 그러니까 취재원의 입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따옴표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기레기로 칭해지고 있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뢰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기자단 문제나 출입 처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퇴직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입처는 그냥 독점, 담합, 불완전 자본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공정하고 경쟁적이고 정의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언론이냐, 그런 시스템이냐? 절대 아닙니다. 민원련 포럼, 기자단, 존재 이유는 내일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